지난 영상에서 사회화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화를 잘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댓글에 그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는 엄마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아빠의 영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엄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원래 엄마와 한 몸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엄마와 내가 분리되는 게 탄생인 겁니다. 그리고 탄생 후에도 당분간 엄마와 떨어질 수 없죠. 젖을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엄마가 1차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빠는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이별하거나 혹은 보육원에 맡겨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 대신 엄마 노릇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엄마는 주양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빠와 친한 사람은 사회화되기가 쉽다고 했죠. 이게 친하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관계가 아빠와 관련이 많고요. 반면 아주 친밀한 관계, 절친, 베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나 배우자 이런 관계가 엄마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는 이야기도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그런 요청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성격 유형 비슷한 거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애착 유형이 엄마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주로 아주 가까운 관계 있죠?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프, 직장 동료도 그냥 동료가 아니라 사내 커플, 이런 관계에 적용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거든요. 그냥 친구 대하는 거랑 베프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내 커플인데 사귀기 전이랑 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이렇게 누군가와 절친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절친이 되고 난 후에 나오는 행동이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엔 혈액형, 요즘엔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주로 재미로 하는 거고요.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연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안정형이면 무조건 잡아라. 회피형 남자는 이렇게 다뤄라. 불안형 연인 사용법.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애착 이론은 존 볼비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볼비는 정신과 의사였고요. 정신분석가였어요. 정신분석학은 다 아시다시피 프로이트가 창시한 거죠. 이 사람은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가 주로 성적 욕구 때문에 생겨난다고 봤죠. 이걸 쾌락 원리라고 하는데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성격 또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빨고 똥오줌 가리고 그러다가 성적인 발달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쾌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애가 그런 거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성장한 후에 자기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가 좀 지나칠 정도로 모든 걸 성적 욕구와 연관 짓는다는 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융도 그런 사람이고요. 아들러도 그런 사람이죠. 둘 다 프로이트를 따르다가 결별했는데 사유가 다 그거예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성적인 것 때문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서 딴살림 차린 사람들 말고 정신분석 학회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결국엔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 욕구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예요. 생애 초기에 아이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엄마라고 봐야겠죠. 엄마로 대표되는 주양육자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최초의 경험이 아이의 정신세계의 하나의 틀을 만들고 성장 후에도 그 틀에 맞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뭐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신분석학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데요. 볼비의 애착 이론도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볼비가 독특한 점은 동물 행동학을 정신분석학과 결합시켰다는 점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인간 역시 일종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갓 태어난 인간 아기를 보면 철저히 무력한 존재죠. 자연 상태에서 이 아기를 혼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아기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울죠. 이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혼자 두면 낑낑대잖아요. 새끼 오리들도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요. 이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볼비는 영국 사람인데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런던 폭격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볼비는 이 전쟁 고아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엄마가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엄마를 잃고 나서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볼비가 이런 아이들을 연구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볼비는 요즘 말로 금수저였어요. 근데 당시 런던의 상류층은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린 볼비는 부모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유모, 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미니는 볼비가 4살 때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이때 볼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볼비한테는 미니가 사실상의 엄마였던 셈이죠. 그리고 볼비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7살이면 부모와 떨어져 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런 경험 때문에 볼비가 부모와 떨어져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볼비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적응 아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구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골칫덩어리 문제 아동과 만나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걸 보고 같이 일했던 동료 선배가 볼비에게 정신분석을 권유하게 된 거예요. 볼비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거죠. 볼비의 애착 유형이란 게 대략 이런 거예요. 볼비의 제자인 메리 에인스워스가 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등장인물은 엄마와 아이, 그리고 낯선 사람이에요. 아이의 나이는 대략 생후 1년 전후고요. 실험은 20분 정도 진행됩니다. 엄마와 아이가 있는 놀이방에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놀이방엔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있죠. 아이는 엄마 주변에서 놀고 엄마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엄마가 놀이방에서 나갑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있다가 이번엔 낯선 사람이 나가고 엄마가 들어옵니다. 이때도 아이의 반응을 보고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엄마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의 반응은 대체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인데요. 엄마가 나갔을 때 울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웃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안 그런 애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을 때 막 울고 소리를 질러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슷하죠.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근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발로 차거나 장난감 집어던지거나 이런 행동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불안형이고요. 그리고 3번째 그룹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놀이방을 나갔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울지도 않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 엄마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실험은 사실 뒷부분이 좀 더 있어요. 엄마와 낯선 사람 모두 나가버리고 아이 혼자 놀이방에 내버려 둡니다. 이때도 역시 3분 정도예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훨씬 크겠죠? 애 혼자 있으니까. 이때 엄마가 돌아오면 더욱 무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혼란형이라는 유형도 있는데요. 이 유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실 얘들이 제일 심각하다고 봐야죠.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애들이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칭얼대거나 울잖아요. 안정형은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그걸 해결해준 애들이에요. 배고프면 젖먹이고 불편하면 달래주고, 그래서 아이와 엄마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엄마가 어떨 땐 젖을 주고 어떨 땐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더 세게 우는 겁니다. 더 세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애가 불안한 거죠? 엄마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아예 젖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가 울다가 더 이상 안 울어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져도 흥, 나타나도 흥, 이러는 거예요.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젖병이 굴러다니면 지가 찾아서 그걸 먹겠죠. 엄마한테 달라고 칭얼대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독립심 같은 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이런 성격이 된 건 다 엄마 때문인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똑같이 대해줘도 어떤 애는 안정형이 되는데 어떤 애는 불안형이 되고 또 어떤 애는 회피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성격
성격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는 꼬마였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연애할 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또 자연스럽게 상대의 애정에 반응합니다. 상대가 연락이 좀 뜸하다 싶으면 내가 한번 연락해보고, 반대로 내가 좀 바쁜데 상대한테서 연락이 지나치게 많이 온다 싶으면 내 상황을 말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거죠. 반면 불안형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금사빠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심히 보여주고 연락도 자주 해요. 근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뭔가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평소에 비해 연락이 확실히 뜸해진다 싶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게 쌓이면 폭발하기도 해요.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대가 지나치게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연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상대가 이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상관하고 심지어 통제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그대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안정형이 55%고요. 절반이 넘죠? 회피형이 25%, 불안형이 15%, 그리고 혼란형이 5% 정도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가능하면 상대가 안정형인 게 좋겠죠. 회피형처럼 연락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불안형처럼 연락 좀 하라고 너무 닥달해도 피곤하니까요. 근데 이상한 건 불안형과 회피형이 맺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연애라는 게요,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안 된다는 게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쿨하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죽을 만큼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시련의 아픔을 다룬 소설이나 노래 가사 중에 작가나 아티스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죠. 소설을 보면서 혹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의 슬픔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련이 죽을 만큼 힘든 이유는 실제로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이루어지면 살고 사랑이 깨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게 실제 현실일 때가 있었어요. 바로 갓 태어났을 때입니다. 말씀드렸죠? 인간 아이는 철저히 무력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요. 야생의 환경에서 홀로 놓이면 곧바로 죽는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없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의 형성이 아이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생존 본능이 아닌 거죠. 눈도 못 뜨고 몸도 못 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울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 외엔 없었던 그 철저히 연약한 생명체. 우리 중에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내가 울면 내 입에 젖을 혹은 젖병을 물려주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람, 내가 울면 젖을 주고 달래주었던 그 사람이 그 시절 나의 생명줄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 처음 본 존재를 쫓아다니듯. 이걸 심리학에서는 각인 효과라고 하죠. 이 최초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각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무의식적 기억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애착 유형은 기본적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MBTI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MBTI는 16가지 유형 모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건강한 유형, 불건강한 유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격 유형도 다만 다를 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게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착 유형은 좀 달라요. 안정형이 건강한 거고요. 다른 유형은 상대적으로 불건강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안정형과 안정형 아닌 유형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애착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형 애착으로 구분하거든요. 불안정형 애착을 세분화한 게 불안형,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이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유형도 있다고 했죠. 혼란형입니다. 안정형 애착이 50%라고도 하고 55%
30%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절반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불안정형 애착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과 불건강한 사람이 대략 반반이란 얘기입니다. 애착 유형을 연구하는 사람 중엔 불안형, 회피형도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아닐까 해요. 사실 MBTI도 그렇지만 유형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T라고 해도 TF 점수 차이가 95대 5인 사람과 55대 45인 사람이 있죠. 근데 똑같이 T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다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검사에서 불안형이 나왔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불안형에 치우친 사람이 있고 안정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문항 하나 차이로 불안형이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남들보다 개성이 좀 강한 정도겠죠. 하지만 전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불안형이나 회피형인데 안정형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성격이란 게 바뀔 수 있는 거냐는 질문에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게 팩트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바꾸려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안정형과 별 차이가 없는 불안형 혹은 회피형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심각한 불안형이나 회피형 또는 혼란형이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3 정도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평생 유지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4명에 1명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연구자는 그런 변화가 평균적으로 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중 4분의 1 정도가 유형이 바뀐다는 거죠. 불안형이 안정형이 되기도 하고 안정형이 회피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유형이 바뀔 때는 뭔가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졌을 때 그 관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형 여잔데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원래 불안형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엄청 열정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연락이 뜸해진다 싶으면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죠. 이때 만약 남친이 안정형이라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정형은 상대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연락을 좀 더 자주 하거나 부득이하게 연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게다가 안정형은 불안형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나중엔 불안형도 안정형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둘 다 안정형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과연 그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결국 안정형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다 안정형으로 바뀔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형이 오히려 불안형 또는 회피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안정형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 웬만한 수준을 훌쩍 넘어가는 안정형 남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불안형 여친이 환승연애를 하는 겁니다. 사귄 지 좀 되어서 내 친구 녀석을 소개시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친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우울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전 여친 SNS를 봤는데 그 녀석하고 팔짱 끼고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 좋은 안정형이라고 해도 이런 경험을 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귀어도 왠지 자꾸 조바심이 나거나 아니면 아예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거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환승연애하는 사람들이 다 불안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형이 안정형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정형이 불안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불안형이라면 연애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연애에 성공할 가능성도 크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열정적이어서 그래요. 금사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이유 역시 열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잘 지내는 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이라면 그만하자, 이런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러든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랭드 보통은 현대인의 남녀관계는 낭만주의적 신화가 깔려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씩 TV 예능 프로에서 시골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머니들 얘기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상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세상에 어떻게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황당하잖아요. 근데요, 보통 씨 말은 그거예요. 당신이 현재 당연하다고 믿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시절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 꼭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이 나타나면 첫눈에 알아보겠지. 난 언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현대인은 이런 이상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런 식의 로맨틱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거라고 해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근대 이후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씨처럼 유럽인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인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 영향을 엄청 받았죠.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전엔 배우자는 무조건 부모가 정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당연했다면 현재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는 무조건 내 가슴이 정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느껴야 사귀든 결혼하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보통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뭔 줄 아냐고. 그건 어쩌면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내 머릿속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같은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불안형 여자가 안정형 남친을 버리고 환승연애를 했다면 그녀는 아마도 자기가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현 남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죠. 흔들다리 실험. 보기만 해도 아찔한 협곡 사이에 흔들거리는 구름다리를 지나온 남자들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설문조사를 한 여자 스태프가 연락처를 남기니까 전화를 엄청 한 거예요. 안전한 다리를 지난 남자들에 비해 무려 8배나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여자 앞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그래서 뇌가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여자한테 반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불안형 여자도 그래서 자신이 현 남친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슴이 뛴 원인은 다른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 남친은 안정형이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심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남자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된 거고요. 현 남친은 회피형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이상하게 뛴 거죠. 이 불안형 여자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땐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떼를 쓰게 되고요. 더 매달리게 됩니다. 엄마가 사라지면 더 세게 울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한테 화를 내요. 사랑과 증오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원하지만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곧잘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곤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왜? 걔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꼬마였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참 이상한 건 이 불안형은 자기한테 딱 그렇게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줄지 잘 안 해줄지 헷갈리는 사람. 아니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사람을 놔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죠? 자 이게요 외모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불안형 여자라면 똑같이 잘생겨도 안정형 남자보다 회피형 남자가 더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똑같이 잘 나가도 왠지 안정형보다 회피형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안정형 남자는 그냥 뻔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해서 좋기는 한데 그게 다라는 거죠. 근데 회피형 남자는 뭔가 미스터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근거린다는 거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빼박 증거잖아요. 맞습니까? 글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그럼 가까이 있을 때 심장이 콩닥거리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놔두고 심장의 변화가
전혀 없는 심장박동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 규칙적으로 뛰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건가요? 물론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심장이 도대체 왜 뛰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나 능력은 거기서 거긴데 왜 하필 안정형 남자한테 못 느끼는 걸 회피형 남자한테 느끼냐는 거죠. 이 불안정 애착이란 게요. 그것도 애착입니다. 애착의 형태가 다른 거지 애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대상에게 그런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애착이란 게 본능이라고 했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괜히 생존 본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불안형이 된 건 아이였을 때 자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한 결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양육자, 보통 엄마라고 했죠. 이 주양육자가 아이에겐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매달리고 더 때를 써야죠. 그럼 안 주던 것도 줄 때가 많거든요. 이런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무의식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나거나 잘못될 것 같거든요. 뭔가 참기 힘든 느낌이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냥 잘해주는 사람에겐 안 끌릴까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무의식이 기억하는 내 생명줄은, 그때 내가 붙들어야 할 사람은 나한테 줄 듯 말 듯한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고 언제 나를 봐줄까? 언제 나를 떠날까? 언제 다시 올까? 이랬던 아이의 기억이 여전히 성인이 된 지금도 무의식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누군가와 깊은 애착을 형성하려고 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불안형이 된 건 일종의 결과잖아요.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최초의 경험의 결과. 근데 이 불안형으로서 행동하는 게 다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고 심할 정도로 관심을 쏟았다가 실망하면서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이런 행동 때문에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경험, 다시 말해서 엄마한테 매달렸다가 화를 냈다가 하는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만 엄마에서 이성친구, 배우자로 달라질 뿐입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무한 반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더 골치 아픈 게 이게 단지 나한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상대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톱니바퀴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상담을 받잖아요. 만약 가족 관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가 혼자 심리 상담을 받는데 상담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아빠나 엄마, 형이나 누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나를 대합니다. 이게요, 백날 나 혼자 상담받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내 뇌, 내 몸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시스템은 그 가족 당사자의 시스템과 맞물려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곧바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이게 무슨 정신적인, 상상적인, 개념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리학적인,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뇌신경회로가 변화한 거라고 하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길이 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한 번 밟고 지나가고, 두 번 밟고 지나가고, 10번, 100번, 1000번쯤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하게 길이 생기죠. 같은 걸 반복하면 이 신경회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 처음 배울 때 핸들 돌리고 기어 바꾸고 이런 걸 의식적으로 하지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되죠. 뇌에서, 그리고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경회로가 그쪽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길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가면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풀이 덮이면서 없어지게 될 텐데, 아까 그 상담받은 사람은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왜? 집에 왔더니 엄마가 또 짜증을 내고 오빠가 또 소리를 지르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도 짜증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길을 다지고 있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좀 심한 분들은 가족도 손절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만약 가족까지 함께 바꿀 수 없다면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사자를 만나면 몸에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오토매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손절은커녕 찾아다니죠. 그런 사람을. 아니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형은 자신이 불안형임을 재확인시켜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회피형 역시 자신이 회피형임을 입증시켜주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 불안형 얘기는 많이 했죠. 회피형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단 이 회피형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회피형은요,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정형이나 불안형에 비해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애착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애착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애착이 있는 거라고요. 정확하게는 회피형, 불안정형 애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애착은 상대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주 멀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싫지는 않은데 너무 가까이 오면 싫다는 겁니다. 나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관계 맺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기도 해요. 이런 스타일이어서 불안형과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회피형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불안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다가 나중엔 자기밖에 모른다면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피형은 이기주의라기보다는 개인주의에 더 가까워요. 의도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회피형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회피형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이 사람들은 타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불편할 뿐입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불편해하죠. 근데 어쩌면 불안형보다 회피형이 더 슬픈 기억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인은 기억 못하겠지만 무의식적인 기억이죠. 불안형은 그래도 울면 엄마가 왔잖아요. 안 울 때도 있었지만 근데 회피형은 엄마가 안 온 거예요. 언제까지? 울다가 더 이상 울음이 안 나올 때까지 그 울음이 멎으면서 이들은 회피형이 된 겁니다. 사실 처음 애착 유형 설명할 때도 혼란형 이야기는 별로 안 했죠. 그냥 뭐 이런 유형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 혼란형은 원래 볼비가 만든 애착 유형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해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데 궁금한 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에 보니까 본인이 혼란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글쎄요. 만약 정식 검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약식 검사로 나온 결과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검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한반 친구나 회사 동료 또는 거래처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말하자면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모쏠이라면 절친이나 베프를 떠올리면 되고요. 그래도 없으면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돼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검사하는 거랑 그냥 오며 가며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검사하는 건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근데 왜 아닐 거라고 한 거냐면요. 만약 진짜 혼란형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이전에 안정형이 건강한 거고 불안형, 회피형은 상대적으로 불건강한 거라고 했죠. 하지만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라고 해도 대체로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했는데 이 혼란형은요. 그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좀 병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혼란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성이 뒤섞여서 나타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불안형은 누군가에게 흥미를 느끼면 적극적으로 대시한다고 했죠. 혼란형도 그럴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상대의 관심과 반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친해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친해진 사람은요 걸려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 시점이 되면 이 혼란형은 모드를 바꿉니다. 불안형 모드에서 회피형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려버려요.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들러붙는 게. 이게 좀 쇼킹한 게 불안형이나 회피형에 비해 상대가 받는 충격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계속 불안형이었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죠. 안 그래도 반응이 없어 계속 초조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확실히 반응해주니까 어때요? 좋아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가 안정형이라면, 다시 말해서 불안형, 안정형의 관계라면 장기적으로 관계가 안정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회피형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친해지긴 어려웠겠죠. 거리를 계속 두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땐 불안형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가 먼저 보자고 하고 지가 먼저 연락하고 지가 먼저 온갖 짓을 다 하며 친한 척 하더니 그래서 나도 이젠 진짜 친하다고 생각해서 내 속마음 다 보여주고 이젠 절친이다, 사귀인다
결혼할 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걸, 아니면 조용히 끝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이 결정적인 순간이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든가, 심지어 내가 아주 싫어하는 놈과 낄낄대면서 나를 개무시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친해지기 전엔 그렇게 들이대던 놈이 친해졌다 싶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한번 당해보면요, 살짝 정신이 마탱이가 갑니다. 그냥 섭섭하고 성질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혼란형 본인보다 그 사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병원 가고 약 먹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때 주변 사람이 웬만큼 단단한 안정형 애착이 아니라면 불안정형 애착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현실적 경제적인 피해 이전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진짜 혼란형이라고 생각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란형이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혼란형이라면 그냥 대충 친구가 하는 조언이나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 정도로는 바뀌기 어려워요. 왜냐면 혼란형의 이런 행동이 어떤 의도나 계략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상대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들이댄 거고요. 나중엔 상대한테 관심이 급격히 식어서 귀찮아진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왜 그러는지. 자, 여기서 불안형 모드에서 회피형 모드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를 때는 불안형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들이대는 거죠. 근데 상대가 확실히 나를 좋아하게 되면 회피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젠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만 보면 그야말로 상대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가지고 논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혼란형들이 이런 패턴으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란형한테 당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통수 쎄한 느낌이. 나를 갖고 놀았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혼란형 본인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혼란형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엔 피해자였던 거예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학대받은 13개월짜리 유아 137명을 검사한 결과 90%가 혼란형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가장 의지하려고 한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한 거예요.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준 거죠. 심한 경우 상상조차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담배불로 찢은다거나,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문제는 가해자가 엄마 또는 주양육자라는 겁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그 낯선 상황 실험 있죠? 거기서 엄마가 애한테 밥을 먹여줬는데 애가 엄마한테도 밥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숟갈 떠먹이면 1숟갈 엄마 주려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장난감도 갖다 주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가 엄마를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화내고 나를 때릴까봐 엄마가 애를 달래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를 달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엄마와 아이 말고 한 사람 더 있었잖아요. 낯선 사람.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엄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애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이잖아요. 애착이라는 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했죠. 강아지가 모견 뒤에 숨는 거, 오리 새끼들이 엄마 오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혼란형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인데 천적이고 엄마인데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엄마랑 낯선 사람이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누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낯선 사람도 무섭고 엄마도 무서운 겁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누군가와 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를 철저히 자신이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애가 엄마를 달랜다고 했잖아요. 엄마한테 밥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하면서 그게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적 공포감 때문에 한번 주도권을 잡게 되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요, 따지고 보면 좀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가까워지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잖아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놈이 그걸 알게 되면 나는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다른 면을 보게 되죠. 그런 것 중에서 일부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혼란형은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혼란형이 누군가와 깊이 친해진다면 그 대상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별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 다 읽히는 사람,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요. 무엇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막말로 내 손바닥 안에 갖고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란형이 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걸 즐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다가 실제로 친해지면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 상대를 자기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갖고 노는 행동의 이면에는 혹시나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혼란형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만약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혼란형과 친해지려면 이런 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혼란형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1%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대받은 아이의 90%가 혼란형 애착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 비율이 아동 부모 심리 치료를 받은 후 3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치료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바꾸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진짜 혼란형이거나 혼란형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댓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맞아요. 운명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란 게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군가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어떤 선택은 자식에게 운명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부모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물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모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꼬마였을 때가 있었고요, 아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님도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이랬었다면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걸 지금 내가 하면 됩니다. 융이 말하는 현대의 영웅이 이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겁니다. 자, 혼란형이 상대와 친해지기 전까진 불안형처럼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회피형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본인은 자신이 왜 그런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그냥 이상하게 더 이상 상대한테 관심이 안 생기고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회피형도 비슷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혼란형처럼 친해지면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딱 적당한 거리가 편한 거예요. 회피형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과 갈등을 겪는 다른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혼란형 때처럼 심하게 받지는 않아요. 뒤통수를 대차게 맞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답답함이나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예요. 이별의 아픔은 친밀감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죠. 혼란형한테 쇼크를 받는 이유가 걔랑 친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반면 이 회피형과는 애초에 그렇게까지 깊이 친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그냥 담백하게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 회피형과 헤어지는 사람이 만약 불안형이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볼 때 회피형과 진짜 친한 사이가 되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불안형 혼자 그러는 거죠. 혼자서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빡쳤다가 이러는 거예요. 회피형 입장에서는 그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회피형과 만나는 상대보다도 회피형 자신이 그런 식인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워져도 너 없음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헤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말하면 쿨한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뭐랄까, 같이 있어도 왠지 혼자인 느낌인 거죠. 이전에 불안형과 회피형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들의 궁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맺어지는 것만큼 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통 3년 이상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요, 회피형 자체가 워낙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성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일단 같은 회피형끼리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끼리는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둘 다 소극적이거든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양쪽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되겠어요. 그리고 안정형은요, 회피형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안형이라면 회피형이 연락을 잘 안 하면 애가 타잖아요. 근데 안정형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연락이 뜸해지면 자기도 몇 번 연락해보다 결국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겠죠. 사실 안정형은 안정형과 맺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결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씨가 마르는 커플이 안정형 커플이라고 해요. 이 커플은 대체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만남이 시작되고,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연애 시장 또는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안정형의 비율이 적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회피형이라고 해요. 아마도 연애에 대한 관심 자체도 적고, 설사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 만나는 편이어서 그런 거겠죠. 연애에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자, 그래서 회피형과 맺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은 결국 같은 회피형도 아니고 안정형도 아닌 불안형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안형은 회피형이 연락을 안 하면 애가 타거든요. 더 심하게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형이라면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의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고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회피형 입장에서도 싫지는 않아요. 상대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관계 유지하는데 힘이 덜 들거든요. 연애에 에너지 쏟는 타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죠? 나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잘해주려고 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관계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형도 지친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멀어지고 쫓아가면 도망가는 이 숨바꼭질 놀매 지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딱 이 불안형, 회피형 관계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불안형이 회피형한테 끌리는 건 어디까지나 연애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형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고요. 결국 빡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만난 지 꽤 됐는데 도무지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쁘다, 피곤하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리죠. 여기서 만약 불안형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피형은 사라져버립니다. 잠수를 타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끝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불안형한테 회피형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실망스러운 사람, 심지어 열받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회피형은 왜 그러는 걸까요? 불안형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죠. 왜? 말을 안 하니까. 얘기 좀 하자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걸 닥달하면 피해버리니까 나중엔 연락도 안 받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불안형은 회피형의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은 순전히 혼자만의 상상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불안형 입장에서 회피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안형은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주로 좋은 쪽으로 상상을 했겠지만, 너무 멋지다,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쓰레기였어. 근데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회피형은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겉만 봐서는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착 유형이 뭔지는 어디까지나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이성 친구나 배우자, 혹은 친구 중에서도 절친, 베프, 주로 이런 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인간관계가 매끄러워 보여도 고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보여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직장 동료들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는데 와이프와는 엄청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회피형 아닙니다. 안정형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회피형이 혼자가 편하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대체로 모쏠 스타일이 가장 많지만 그와 정반대인 선수 스타일도 있어요. 이때 만약 후자인 바람둥이 타입이라면 연애의 목적이 그야말로 엔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야죠. 이성을 사귀더라도 오직 즐기기 위한 만남만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넌 별 생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별 생각이 없거든요. 할 말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쫑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불안형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죠. 특히 만남 초기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만남이 진행되고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 결국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깊은 빡침이 던전에서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참아왔던 게 폭발하는 거죠. 대판 싸우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불안형 혼자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형이 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관계라는 거죠. 왜냐면 회피형은요 처음부터 포기 상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시험 같은 겁니다. 수능이든 고시든 대기업 공채든 전문직 취득이든 심지어 무슨 오디션이든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떨어지면 어때요? 괴롭겠죠. 근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쁘지도 그렇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회피형이 이런 시험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거에는 아주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회피형들이에요. 하지만 연애는 좀 다르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될지 안 될지는 상대의 마음의 절반 이상이 달려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거나 할까요? 회피형은 이런 거에 별로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안 되었을 때의 고통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시각에서는 이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고받는 진짜 연애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형은 시도라도 해보고 포기하지만 회피형은 처음부터 반포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회피형이 이런 말을 들으면 포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난 그저 너무 가까운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쿨하게 만날 수는 없는 걸까?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힘들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저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가까운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연애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등산을 같이 해보라는 말도 있죠.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피형은 이런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이 얘기는 회피형이 누군가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인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는 걸 이상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피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회피형 성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형, 회피형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불안형은 주기만 하고 회피형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건 주로 불안형 쪽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예컨대 불안형이 회피형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선물을 줬다면 회피형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나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회피형 애착이에요. 좀 이상하죠? 애착은 일종의 본능이라고 했는데 왜 회피형은 누군가와 애착 관계를 맺는 게 귀찮거나 불편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 본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 본능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게 본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거부당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회피형이 된다고 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된 아이. 그런 아이들이 회피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한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아요. 엄마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글쎄 왜 나를 좋아하는 거지?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거리를 유지하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걔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싫지는 않은데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왜? 진짜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혹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니까 내가 걔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요. 남의 감정도 잘 몰라요. 걔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죠.
사실은 사랑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이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상처받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회피형의 무의식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건 결국 지독한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면 물러나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먼저 헤어지자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게 사실 회피형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끝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상대가 지쳐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럼 회피형은 그러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대가 떠나는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회피형의 머릿속엔 사랑은 믿을 수 없다는 것밖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떠났고 사랑은 끝났거든요. 그 경험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혼자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일단 안정형은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안형이나 회피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입니다. 글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정형이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던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무슨 꿍꿍이지? 의도가 뭘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고스톱 처음 치는 사람 패를 읽는 게 어려운 거랑 비슷한 거죠. 초짜가 고수들 패를 못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수들이 그 초짜가 들고 있는 패를 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친구 포커페이스 장난 아니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형은 대체로 단순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애착 유형 이야기는 연애 상담할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안정형의 이런 면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같은 안정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안형이라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뭐랄까 연애할 땐 밀당이 좀 필요하다고들 하죠. 근데 안정형은 이런 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어요. 밀당에 관심이 많고 소질도 있는 사람들이 불안형이죠. 그리고 관심은 별로 없지만 잠재적인 소질은 아주 큰 사람들이 회피형이고요. 그래서 나름 선수인 불안형이 진짜 임자를 만났다면 상대가 회피형일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불안형은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에 관심이 더 갈 가능성이 크고요. 회피형은 상대가 누구건 관계 맺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깊은 관계는 매우 어려워하죠. 안정형은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드러나죠.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숨기지도 못하고요. 굳이 숨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알게 되곤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안정형을 좋아하는데 안정형 눈엔 그 사람 별로예요. 자기 스타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 역시 숨기지 않아요. 넌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안정형이라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바로 오케이 하는 거죠 뭐. 그날부터 1일 되는 거고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요컨대 안정형은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안정형끼리 만났는데 서로 마음에 들면 잘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안정형끼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남녀가 끌리는 건 성격 말고도 외모나 능력 같은 게 작용하니까요. 그럼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심플하죠. 어쨌든 일단 시작되면 계속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안정형 커플입니다. 괜히 안정형이 아니죠. 안정이라는 게 시큐어를 번역한 건데요.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이가 뭘 필요로 할 때마다 엄마 또는 주 양육자가 바로바로 대응해 준 거예요.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바로 젖을 물리거나 뭐가 불편해서 울면 바로 달래주거나 졸리면 재워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엄마랑 확실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니까 어때요? 이전에 말씀드린 낯선 상황 실험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울고 엄마가 나타나면 웃고 이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걸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불안형이라면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끌리고 엉뚱하게도 잘 안 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잖아요.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회피형. 이 사람들은 받는 건 그냥 그렇다 쳐도 주는 게 잘 안 되죠.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도 본인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기서 주고받는 건 무슨 선물이나 돈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받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정형은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형 커플이 연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씨가 마른다고 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맺어질 가능성으로만 보면 불안형, 회피형 커플도 꽤 높은데 문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3년 내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깨어진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누군가를 새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연애 시장 또는 결혼 시장에 남은 솔로 중엔 안정형 비율이 낮다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회피형이나 불안형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는 회피형이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못소리 많은 유형이라 그런 거고요. 연애 자체에 관심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누굴 만나더라도 헤어지고 나서 또 솔로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회피형인데 선수 타입도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별로 인한 충격이 크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친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안형은 못소리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별하면 상처가 커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정형은 안정형끼리, 불안정형은 불안정형끼리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형은 불안형이 아니고요. 불안형과 회피형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불안정형 중에 불안형과 회피형이 있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맺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안정형 쪽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정형이 될 수도 있고요. 불안정형 쪽이 스트레스가 줄면서 안정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애착 유형 처음 소개한 영상이었죠. 그 영상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안정형 남자가 자기 여친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이게 잘못된 만남이 되면서 사랑과 우정을 모두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정형 남자 멘탈이 나가서 다른 누군가를 사귀어도 왠지 자꾸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형이죠. 아니면 아예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게 되거나 이건 회피형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형적인 예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안정형이 불안정형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진짜 확실한 안정형이라면 좀 힘들어하다가 다시 안정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찐 안정형 옆에는 같은 안정형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여친 뺏은 친구 말고 다른 친구겠죠. 같이 술 마시면서 이 멘탈 나간 안정형 남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 욕을 막 하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전 여친 따윈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런 인간 말종이 무슨 놈의 친구냐. 차라리 잘된 거다. 결혼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잃은 건 하나도 없어. 애초에 사랑도 아니었고 우정도 아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넌 좋은 놈이야. 내가 알아. 이런 말을 해주면 안정형 남자는 그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때 나한테 넌 괜찮은 녀석이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가까우면서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주변엔 안정형이 많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안정형이 욕을 그렇게 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정형은 그냥 누군가와 친해지면 함께 있는 게 좋고 서로 믿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얘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한다는데
진심일까? 안정형은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얘도 내가 좋겠지. 날 좋아한다고 기분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안정형은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난 좋아했고, 또 나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안정형은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엄마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겁니다. 그래야 안정형이라는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한 루프, 순환고리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정형에서 불안정형으로 바뀔 만한 위기가 와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연인과 이별하고 친구와 손절해도 여전히 내게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정형이 계속 불안정형으로 남게 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만약 불안정형이 아까의 안정형의 경우처럼 잘못된 만남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이때 그 사람 주변에 넌 괜찮은 녀석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불안정형 주변에는 불안정형이 많거든요. 불안정형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불안형이라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기보다는 자꾸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회피형이라면 남의 일엔 별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불안정형이 많았기 때문에 불안정형이 되었고, 불안정형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안정형만 남게 되고,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계속 선순환과 악순환의 무한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리학적으로, 뇌신경학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과체중인데 그래도 나는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날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해서 몸이 실제로 변해야 날씬해지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실제로 뭘 해야 바뀌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면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회피형이구나, 불안형이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하나요?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것만 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내 성격이 좀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리하게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워요. 차라리 내 성격을 인정하는 태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해도 되고요, 원래 알았던 사람과 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생전 엄마와 극장 가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아니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아마도 이런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억은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기억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죠. 예컨대 혼자 있는 게 편했던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았던 나. 전자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려고 하면 더 뚜렷해집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고래를 생각하고 고래를 알게 되면 어느새 코끼리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